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서울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30도를 훌쩍 넘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덥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의 땡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강원 동해안에는 여름밤의 불청객, 열대야도 찾아왔습니다. 첫 소식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를 식히기 위해 물이 뿌려집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물이 분사되지 않은 도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뻘겋게 보이는 도로 표면 온도는 50도에 달했고 물에 젖은 도로는 푸른색으로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낮 평균 기온은 32도를 넘어섰고 동작구는 최고 34.4도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더운데 선풍기에도 좀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도 힘들고 저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체감 기온이 이틀째 33도 이상 유지되면서 오늘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 첫 서울에 내려진 폭염특보로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더 빨라진 겁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 계곡이나 해수욕장에는 때이른 더위를 피하려는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왜냐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속까지 아주 시원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기분도 너무 상쾌해요. 오늘 낮 경기 여주 36.2도, 강원 춘천이 34.7도를 비롯해 경북 전남도 34도 안팎을 나타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선 이틀째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막상 열대야가 찾아오니까 7, 8월 달은 어떻게 버텨야 되나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7도 가까이 높을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인 모레 남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막상 에어컨 틀자니 겁부터 납니다. 전기료가 많이 오른 탓입니다. 이렇게 방콕마저 부담되는 시민들은 내 돈 안 들이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마트와 서점, 쇼핑몰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부쩍 오른 전기요금에 에어컨 틀기도 부담스러운 요즘,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로 모여든 겁니다. 요즘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집에서 사실 에어컨을 아직 안 틀고 있거든요. 물건도 보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여기서 시원하게 시간 보내려고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려니까 날도 덥고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그냥 사진 하나도 그냥 구경하고 그러고 오자 그러고 나왔어요. 대형 서점에도 시민들이 몰려 책을 읽으며 주말 북캉스를 즐겼습니다. 한강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책 구경하고 좀 시원한 곳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저 안에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앉아서 읽진 못하고 여기 서서 그냥 계속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불볕더위에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6월 달인데 8월 달에는 너무 끔찍할 것 같네요. 집에 있는 것도 돈이 든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전기세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의 뭐 선풍기 틀어놓거나 이제 너무 더웠다 그러면 그냥 좀 카페로 피신해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좀 작업을 한다든지. 이달 한 대형마트에서 선풍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7% 상승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자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출제 경향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특히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한 축으로 지적한 사교육 업계에 이 당사자격인 일부 유명 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공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수능이 되면 변별력을 가르던 이른바 킬러 문항이 줄고 최상위 학생부터 손해볼 것이란 우려부터 재수생과 재학생 누가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지는 글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 줄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처참하게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모르는 탁상 공론이란 자조도 나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사교육계 일타 강사들도 갈피 못 잡긴 마찬가지.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국어 강사 이원준 씨는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이라며 지금 출제 경향을 옹호했습니다.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9월 모의평가 난이도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의 EBS 연계율을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제2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교육계를 또 혼란에 빠뜨렸다며 제2의 입학 연령 하향 사태라고 했습니다. 교육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급하게 던져 혼선을 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건 잘못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건 불공정이라며 공정한 수능은 이미 윤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지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협의를 거쳐 교육부는 이달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윤 대통령이 직접 등판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마지막 연사로 참여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올라 영어로 연설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출국을 앞두고 오늘 하루 연설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바 있습니다.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guarantee you the full and unconditional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every commitment in our 2018 Winter Games bid. 이번 PT는 오는 11월 최종 투표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가수 싸이가 첫 현장 발표자로 나서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성악가 조수미 씨 등도 영상을 통해
K컬처를 내세운 유치전에 동참합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한 가운데 두 정상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아예 핵폐수라고 이름 붙이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맞서 여권은 해양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늘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괴담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세슘 3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검사 체계도 유통 이후에서 유통 전으로 바꿔 국내산 전 어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포털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방사능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야권은 핵폐수로 이름을 붙이며 주말 내내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며 보낸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편지를 공개한 이재명 대표는 우리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겠다며 대여 공세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마실 수 있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논점이 마실 수 있냐 없냐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0,100베크렐입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뭐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이걸 두고 민주당은 일본 당국자도 내가 먹겠다고 하지 않는데 왜 한 총리가 나서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게 검증이 되면 마시겠다는 건데 실제로 과학적인 음용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희석전 오염수의 3중수소 농도는 평균 리터당 62만 베크렐로 상시 음용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계획에 따르면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3중수소 방사능 농도를 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낮춘 후 방류하겠다는 건데요. WHO 음용수 기준인 10,100베크렐보다 낮으니 방사능 관점에서는 상시 음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수록 더 과학적이고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맞서 시민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정부를 향해 1일 1 질문을 던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실 수 있냐, 마셔봐라는 식의 정쟁보다는 과학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여당, 야당, 여랑야랑 같은데 네.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내 비윤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야당처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라며 윤 대통령 발언으로 총선을 앞둔 학군지 민심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이 여당의 일원인데 대통령을 선무당에 비유하고 좀 표현이 센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IAEA 조사 결과만 그대로 믿을 생각이었다면 시찰단은 대체 왜 파견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렇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놓고 여당 측 인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KBS 시사 프로그램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를 토론자로 섭외하자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는 시사 프로그램의 여당 측 토론자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고요. 이 전 대표는 이따위 성명 내는 거 보고 모든 방송 섭외에 예외 없이 응하기로 했다고 받아쳤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소속당을 향해 쓴소리하는 인물들 꼭 있죠.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일 목적인지 잘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조언인지 평가는 국민들이 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려 40만 인파가 몰렸는데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머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간 팬과 시민들의 매너도 빛났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데뷔 10주년을 의미하는 불꽃이 떠오르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불꽃 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여든 BTS 팬들만 모두 40만 명.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행사가 막을 내리자 여의나루역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역 안이 사람들로 붐비자 다른 역 이용을 안내하며 통제합니다. 여의도역으로 가세요. 여의도역으로 너무 많아서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이용객을 실시간으로 풀었다 조였다 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한 겁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저희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행 요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차분하게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한강공원도 깨끗이 정리된 모습. 진행 요원뿐 아니라 BTS 팬 아미들도 쓰레기 정리에 동참한 겁니다. 진짜 평소에 한강 왔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길래 저도 되게 좀 뿌듯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팬심 하나만으로 서울에 모인 아미. BTS를 향한 열정만큼 그들의 성숙한 팬덤 문화도 빛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꼭 BTS 때문이 아니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요즘 이렇게 서울 한강 찾는 분들 많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잠수교엔 지난 한 달간 60만 명이 넘게 다녀갔는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첨단 AI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 매주 일요일은 차 없는 다리로 4차선 길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분위기 있는 석양과 다리 위 분수쇼는 기본, 푸드트럭의 벼룩시장, 다양한 공연까지 펼쳐지는 말 그대로 요즘 가장 힙한 곳입니다. 한 달 동안 찾은 사람만 65만 명, 하루 최대 1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양쪽 난간 너머는 한강으로 전진과 후진밖에 못하는 구조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전요원을 늘린 것도 있지만 전국 최초로 적용된 AI 인파관리 시스템 덕분이기도 합니다. 반경 150m 인파를 파악할 수 있는데 1제곱미터당 3명 이상이 몰리면 혼잡 표시가 뜹니다. 안전감독자는 알림이 뜨거나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안전요원에게 바로 인파 분산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3D 장비는 레이저를 쏴서 그것에 반사되는 값으로 사람이든 물체 등을 탐지를 하는 기술이고요. 360도로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위험 이상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화면을 알람을 주는 방식으로.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로 시민들도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몰려있다 싶으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확산되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축제 즐기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강아지를 데리고 사람의 발길에 묻힐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AI에서 다른 행사보다도 그런 인파에 의해서 치이고 혼잡하고 그런 건 덜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AI 인파 관리 효과를 분석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 다툼이 또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조용한 주택가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연이어 지나갑니다. 서울 양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4일 밤. 2층 이불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로 보이지만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살해 뒤 은폐하려 일부러 불을 낸 겁니다. 경찰은 주택을 빠져나간 위층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오늘 새벽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도주 나흘 만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왔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붙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3층 집에 샌다고 그 소리 내가 들은 걸 계속 그냥 우리 뭐 누수 문제 일해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사실까지 할 필요가 있어. 무서워서 잠도 못 자서. 경찰은 남성을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모두 14명이 다친 수임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어느새 알게 모르게 고착된 한 줄서기 문화가 오히려 기계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인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순회역입니다. 지금은 해당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된 출구가 이렇게 통제된 상태인데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왜 반복되는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조사에선 내부 구동장치 부품이 마모된 게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역주행을 막는 장치도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 발판이 아래로 무너지며 사람들이 순식간에 뒤엉킵니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에선 오랜 이용 습관인 한 줄 서기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한쪽에만 서 있고 다른 쪽에선 걷거나 뛰는 탓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가 하면 걷거나 뛰는 충격으로 기계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단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걸 가정해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한 개당 250kg을 견디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걷거나 뛸 경우엔 동력 장치에 추가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0만 명 넘는 이용객들이 몰리는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꼭 잡고 걷거나 뛰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뛰거나 장난치거나 측면으로 들이대지 마십시오. 퇴근 시간이 되자 역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11m 남짓한 에스컬레이터에도 금세 40명 넘는 사람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시민들 약속이나 한 듯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오른쪽엔 서 있고 왼쪽에선 걷거나 뛰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걸어 올라가거나 앞 사람을 비집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급하게 이동해야 될 때는 우측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좌측으로 빨리 올라가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서 하는. 이용객이 뜸한 시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행마저도 앞뒤로 서서 한 줄로 탑니다. 일행이신데 왜 한 줄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빨리 가시는 분들이 다 왼쪽으로 서서 뛰어가시고 나머지 분들 이제 오른쪽에 그냥 가만히 서서 가셔가지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문화가처럼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실제로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걸을 때는 3배, 뛸 때는 7배 더 충격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 탓에 공중도덕처럼 되다 보니 좀처럼 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2007년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있었지만 저조한 호응에 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뛰어가지고 발판에 부딪힐 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면서 충격량이 가해지거든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잖아. 그럼 충격을 안 주는 거예요. 스매역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역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신속히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전장치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의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신선미입니다. 지난 4월입니다. 사건을 보다 해서 산모 바꿔치기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를 빼돌리려 한 이 여성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보다 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민영 기자. 이 여성이 지금까지 무려 신생아 4명을 빼돌린 겁니까? 네, 지난 3월 30대 여성 A씨가 산모인 척하면서 아이를 찾으러 갔었죠. 산모인 B씨가 애초부터 아이를 A씨에게 넘길 목적으로 A씨의 인적 사항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신생아를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범행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문답 게시판을 통해서 미혼모, 미혼부 등 아이 양육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접근했고요. 그들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A씨와 친모 간에 돈이 오간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동 매매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속된 A씨는 물론 불법 입양된 아이들의 친모와 친부 그리고 A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1명까지 모두 아동 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자녀로 알고 절차 없이 불법 입양을 받은 부부 등 6명 역시 허위 출생 신고를 해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아동 매매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까지 오갔다는데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네, 끝까지 본인이 키우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형편이 안 돼서 다른 데로 보낸 거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돈이 오간 것도 아이를 사고 판 게 아니라 산모가 불쌍해서 줬단 겁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이렇게 입양받은 부모들은 왜 그런 겁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입양받은 부모들도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A씨의 아이인 줄 알고 입양했기 때문에 아동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양은 절차가 까다롭고 일정 기간 국가의 관리 감독까지 받아야 하잖아요. 또 아이에게 양부모란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른들은 이렇다 쳐도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 3월에 A씨가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는 지자체가 개입해서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미 양부모가 키우고 있는 다른 아이들은 건강도 양호하고 안전 문제도 없이 잘 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당장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 입양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양을 하고 받기 위해서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출생 통보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의료계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입지에 역세권,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이나 저렴해서 역대급이라 불리는 서울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 가운데 255호에 대한 공공분양 사전 청약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블 역세권에 서울 핵심지와 가깝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됐습니다. 분양가가 8억 7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의 80% 수준입니다. 관심이 높아지자 청약을 하루 앞두고 부지를 보러 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내일 여기 수방사 공공분양 한다 그래가지고 철대 소음 좀 확인하러 왔어요. 위치가 한강 앞이라는 게 좀 제일 큰 것 같은데. 하지만 대출이 5억 원까지만 가능해 4억 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수방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그리고 서울 고덕강일 3단지까지 사전 청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1981호입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신혼부부 등 유형별 점수에 따라 당락이 갈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를 넘어선 안 됩니다.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으로 뽑는 만큼 청약 통장이 1년 이상 됐다면 넣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외교수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활짝 열린 다오이타이 국빈관 입구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칭강 중국 외교부장이 들어섭니다. 베이징에 있는 성조기와 오성홍기 앞에 양국 외교수장이 나란히 선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월 계획했던 블링컨 장관의 방중 발걸음은 출발 직전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로 멈춰섰습니다. 악수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양국 외교수장은 곧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가드레일을 세우는 게 양국의 목표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과 상호 마지노선이 논의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됩니다. 방중 전 블링컨 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한 만큼 북한 문제도 논의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Including speaking directly and candidly about our very real concerns on a range of issues. 내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는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2030년 세계 박람회 월드엑스포 개최국 결정까지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에 자극과 영감을 주는 엑스포는 유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적 위상이나 문화적 저력을 알릴 수 있는 국가 브랜드 상승 기회인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유치전에 뛰어든 나라들 모두 각자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밤하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인체 비례도가 펼쳐집니다. 국제 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콜로세움 위에 드론 500대를 동원한 이탈리아 정부는 유구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The Italian government is strongly committed to the candidacy of Rome to host Expo in 2030. Italy is a founding country and an active member of the Bureau.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까지 2030년 엑스포 유치 경쟁국은 모두 4개국이지만 개최국 선정 5달을 앞두고 사실상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가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친환경 이동수단,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상도시 조성을 내세우며 글로벌 위기 대응을 강조했고 리야드는 오일머니를 투입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엑스포에 접목했습니다.
Arabia and that Riyadh has everything. I think we saw that the Expo project fits in perfectly with the developmental ideas of this city and of this country.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엑스포는 전화기, 자동차 같은 당대 혁신적인 발명품 전시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엑스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부산이 이번에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는 전시 규모에 제한이 없고 최대 6개월까지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힙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인정 엑스포는 개최 기간도 짧습니다.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본은 1970년부터 3차례 등록 엑스포를 유치했고 중국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로 우리 돈 약 1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엑스포가 열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050만 명의 방문객과 61조 원의 파급 효과를 기대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동안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미래를 위해서 보답을 하는 이번 주 총회에서 공개되는 실사단 보고서에는 사우디가 숙박과 인프라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9개 회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는 유치 경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햇빛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오늘 불볕더위에 한강 시민공원을 찾아서 물놀이하며 도심 속 피서 즐긴 분들 꽤 많으셨는데요. 내일 더 더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 35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되겠는데요. 이 서울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발표됐습니다. 그 밖에 광주도 35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대구 등 동쪽 지방은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다소 꺾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영남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강한 태양볕에 자외선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높겠습니다. 이 불밭더위는 비가 내리며 조금 식을 걸로 보입니다. 비는 화요일 충청 이남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더우면 7, 8월엔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더위는 소외된 이들에겐 특히 더 가혹합니다. 쪽방촌 빈곤층이나 보살펴줄 리 없는 홀몸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거리의 노숙인들까지 에어컨이나 선풍기 하나 없이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치솟은 전기료 탓에 있는 냉방기기 한번 켜는 곳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더위는 빈부격차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올해는 길고도 유난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폭염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더위는 평등하지 않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